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목요일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목요일 4부 오늘 하루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 알아보는 코너 키워드로 보는 승부죠. 정말 좀 장엄한 음악과 함께 장엄한 주제를 다뤄야 되는데 품격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청래입니다. 예,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우리가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자, 좀 아까 제가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도 질문한 내용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탈표를 막아라. 이 효과음하고 이거하고 아주 유사해요. 이 팍 어디에 꽂히는 듯한 이 파일업이 들리는 이거. 이탈표. 좀 아까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서도 7표에서 10표 나올 것 같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그 정도 봅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임명을 한 분이 4분 정도 계시잖아요. 예. 안철수, 유의동, 김웅, 그다음에 조혜진 의원도 아마 입털막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수도권이나 중부권에서 선거를 치렀던 분들은 민심의 엄중함을 비교적 더 민감하게 느끼고 있고 분들. 해서 지금 낙선 의원 58명인가 중에서 이탈자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4 플러스 알파니까 대략 한 10명 내외까지 가지 않을까요? 많으면.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님. 제가 뭐 내부 상황이나 이런 거를 면밀하게 뭐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뭐 이런 입장은 아니어서 이탈표가 정확히 몇 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김웅 의원이 10표 정도가 될 수가 있다. 최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밖에서 볼 때는 그 정도의 어떤 움직임이 있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김웅 의원이 그냥 내 감에 의하면 10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은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웅 의원한테 가서 상담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담까지. 얘기가 오고 가고 하는 흐름들은 있다라고 하는 걸 근거로 보면은 10표 안팎의 어떤 흔들리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부결은 된다 하더라도요. 10표 안팎 나서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이탈표가 나오면 이건 정권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부결이냐 뭐 가결이냐도 중요한 잣대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잣대가 반란표가 얼마나 나오느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략 한 10표 정도 나온다면 이거를 갖다가 매우 좋지 않는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언론은 아마 레임덕의 전조 정도로 해석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습니다. 58명 중에서 본회의장 안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본회의장 안 가는 사람이 20명을 넘어서면 그러면 이제 확 이탈표가 조금만 나와도 26명이면 180표가 정족수가 되니까 20명 정도가 만약에 본회의장을 안 가면 4명을 합하면 가결로 갈 수도 있는 매우 아슬아슬한 선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실제로 가결이냐 아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당내 반란표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김민하 평론가님하고 저하고 옷 색깔이 똑같아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좋은 일이죠. 네, 뭐 좋은 일이죠. 사전에 짠 건 아니지만. 네,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진짜 타격 10표. 네, 뭐 옷 색깔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뭐 맥락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뭐 어떤 것들을 정부가 정책을 펼치려고 했는데 당내에 그것에 대한 뭐 반란표, 이탈표가 나왔는데 그게 이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또는 뭐 지역구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뭐 반기를 들었다. 이런 거면은 지금 정권에 타격이 가거나 뭐 이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뭐 예를 들면은 최상면 특검법 돌아와서 이게 지금 제2요구가 된 거에 대해서 찬성 표결을 했다. 이런 스토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의사표시의 방식은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미래가 뭐 보장이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지금 아마도 이렇게 좀 반대 표결, 그러니까 찬성 표결을 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모로 또 낙천이나 낙선된 분들이 또 이것에 가담할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또 상당수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대통령이 뭔가 지금 상황에서 느끼는 바가 있어야 앞으로의 국정 운영이 달라지는 거고 그걸 위해서라도 지금 상당수의 이탈표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 이런 게 작용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로 경향신문이나 이런 데 인용된 국민의힘의 이제 현역 의원의 이제 코멘트를 보니까 대통령에게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가면 결국은 대통령의 지금 이 대응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여당 내에서도 나온다. 이거를 실천적으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고 보여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이 뭔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 요구에 부응을 할 거냐 대통령이 22대 국회에서라도 부응을 할 거냐.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갈 것으로 보여서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당정 관계라든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레임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이 설왕설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될 수가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국면으로 갈 거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뭐 공식적으로 탄핵 언급하고 이랬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 경로를 했든 안 했든 뭘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탄핵과 저는 연결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탄핵 사유가 되려면 중대한 현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민주당이 지금 이제 당 차원에서 탄핵 프레임을 들고 나오잖아요. 제가 볼 땐 탄핵 프레임 씌우기 작업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걸 계속 유통시켜서 어쨌든 전국을 주도권을 장악해 나가고 그다음에 그 탄핵 사유의 보강 명분의 보강이라는 측면에서 거부권을 계속 던져서 유도하고요. 그렇게 해서 프레임을 가져가면 이게 실제로 탄핵으로 가든 안 가든 민주당은 나쁠 게 없다. 꽃놀이패다. 뭐 이런 정도의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기에는 최상병 뭐 관련 특검이든 뭐 다른 건이든 실제로 입증된 범죄 혐의가 없고 그리고 뭐 특검으로 가든 안 가든 이 부분이 법리상으로 뭐 탄핵 사유까지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 공세고 공작인 거죠. 공세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만약에 뭐 민주당이 지금 이 상황에서 탄핵을 실제로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이게 뭐 이 한국 사회가 이 대통령을 탄핵했다라고 하는 그런 국면을 지나왔는데 계속 사실은 탄핵을 좀 함부로 얘기하는 게 피로감도 있고 또 정치적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점에서도 좋을 건 없거든요. 그런 점은 맞는데 근데 민주당이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이제 또 정확하게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주장을 할 때 탄핵을 꼭 하고 싶다라는 차원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라는 맥락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게 그러니까 대통령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을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종의 관념상으로 보면은 뭐 이해충돌이 아니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가령 일부 예를 들면 법조계 법학자들이라든지 또 일부 뭐 이거는 이제 다른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국회 입법조사처의 일부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대통령의 헌법상의 책무나 이런 것하고의 충돌이나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면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이게 나중에 가서는 여러 가지 뭐 탄핵 사유나 이런 것들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탄핵을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로 해석하는 건 좀 과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일부 의원들이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은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 이런 분들은 뭐 T-익스프레스 얘기를 하고 이제 막 이제 시작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과도하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탄핵과 관련된 얘기들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또 여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성심성의껏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 언론에서도 이 최소한 여러 가지로 뭐 예를 들면은 법적 방어가 뭐 필요해서 그런 것인지 뭐 아니면 정말로 혐의가 구성이 안 되는 것인지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이것에 거부권 행사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 그러니까 이 사건 내용에 대한 설명이 됐든 아니면 맥락이 됐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법리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이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처신이 가능하겠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해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열되고 있는 상황을 좀 김을 뺄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 사실 여부에서 법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이러면은 국민이 납득할 거라고 혹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전 뭐냐면 정치는 인식의 영역이지 이 사실 가지고 따지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좀 그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이 있죠. 네. 아쉬운 점이 쭉 과정 관리를 보면 아쉬운 점은 있는데 대통령실 입장은 또 조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하고 공수처에서 어쨌든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법리의 내용이든 정치적인 뭐 방향의 문제든 국민 정서의 문제든 그거를 언급하는 순간 이게 수사 가이드라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신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당이 됐든 대통령 주변이 됐든 이게 이제 보완하는 어떤 뭐 활동이나 논리나 메시지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걸 손을 놓고 있었던 거죠. 놓고 있고 지금 이제 법리를 따지는 거는 국민들에게 친숙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국민들께서는 뭐 이게 유죄냐 무죄냐의 문제 이전에 이 이슈를 다루고 가는 태도의 문제를 짚고 나오는 거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반성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여러 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게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서 이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은 최소한 대통령실에 어떤 의지의 표명이 필요한 거냐면 공수처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협조를 하겠다. 모든 것에 대해서 어쨌든 전향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한 수사에 대해서 최대한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 이러한 맥락이 여당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그러한 맥락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어떤 제스처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출국 금지했을 때 공수처가 출국 금지했을 때 나도 수사 오래 해봤지만 그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어떻게 그러면 들리게 되냐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그게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 중에 잘못된 게 있는 거다라는 말처럼 들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냐면 대통령은 공수처에 지금까지의 수사에서 이제 타고 올라가면 이종섭 전 장관 수사할 차례가 될 건데 그 수사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독립성을 지켜줄 의지가 있는 거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이 왜 나왔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여러 논란의 핵심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대통령 경로설의 진위 이런 건데 이게 대통령이 경로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사실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그 경로한 게 이른바 외압으로 이어졌느냐 이게 이제 사실관계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오늘도 여당 의원 중에 한 명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은 경로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항변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논점 이탈 아닙니까? 명확하게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것이고 저러한 경우에는 어떤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경로하면 안 되는 거냐라는 거는 뭡니까? 완전히 물타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는 게 오히려 사태를 키우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다음 주 화요일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를 테니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여기 찾았나요? 예, 김경수 친문 구심점 드나 이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엔 이 복권은 아직 안 됐죠. 사면만 됐죠. 어떻게 보십니까? 구심점이 될까요? 구심점 하려면 복권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그 어떤 정치 지도자의 향후 정치 행보나 상징성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긴 좀 어렵고요. 네. 다만 현상적으로 볼 때는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 친문계라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 비명계라는 용어도 사실은 지금 뭐 세력화된 용어로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더더군다나 뭐 친문계의 대표주자 이런 용어는 저는 별 의미가 현재로서는 제 눈에는 없어 보이고요. 지금 야권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분은 두 분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인데요. 이게 이재명의 민주당에 혹시 실망한 민주당 지지자가 있다면 다른 선택지로 조국 대표가 그 대안지로서 지금 역할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거기에 끼어서 어떤 역할 공간을 만들기는 저는 힘들다. 이건 아마도 내년 9월 이후면은 이제 국민의힘부터 대선 출마자들은 당직을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 9월이면 이제 대선 논의가 살살 시작될 텐데 이게 요번 연말에 들어오겠다는 게 그전에 이제 서슬 몸풀기를 해서 내년 초에 정치적 공간이 뭐 어느 정도 확장 가능한지 가늠해 보겠다 뭐 이런 정도로 읽혀져요. 그러니까 미래 정치 가능태로서 그 가능성을 가진 분이니까 그런 정도에서 이해를 하지 뭐 이렇게 민주당의 한 축을 차지하기는 현재로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민주당에서 지금 말씀대로 친문의 구심점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뭔가 정치적인 도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자체에 대한 좀 의문이 있고요. 워낙 이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판이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총선에 대승을 또 거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른바 친문이라고 지칭을 할 때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그 질서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비주류일 수밖에 없는 그룹을 지칭하는 말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정치적으로 뭘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고 그 정치적으로 뭔가를 도모할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김경수 전 지사가 그 중심에 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라고 할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굉장히 가까운 참모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그 참모 그룹의 막내 뭐 이렇게 평가가 되는 인사였던 거고 경남도지사를 하면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 뭐랄까요 체급이 커졌다가 소위 말하는 드루킹 사건 이것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된 그런 인사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준에서 여러모로 이제 한계가 드러나 있는 상태인 것이지 지금 지도자급 인사로 발돋움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모자란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아주 어떤 비상시의 어떤 상황으로 빠져들어서 가령 사법 리스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상당한 기간 동안에 자기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 돼서 민주당의 어떤 권력에 공백이 생긴다. 진공 상태가 된다. 이런다면 여러 사람이 나와서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움직일 때 김경수 전 지사의 역할도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지금과 같은 구도가 유지된다고 하면은 김경수 전 지사의 역할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여의도 주변에 이제 호사가들이 있잖아요.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서 자가 발전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공통적인 게 친문이라는 거 뭐 굉장히 미미하다. 근데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껄끄러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30초. 아니 뭐 미래 권력의 상징인 사람이 과거 권력을 안고 가는 거는 나쁠 거 없잖아요. 제가 볼 땐 그런 측면이라고 봅니다. 경쟁자도 아니고요. 그 세력이 지금 의미 있는 정치 세력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포용력 큰 형태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대로 서로 존중하면서 잘 지내는 어떤 존재이면 되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잘 예우하면 되는 것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의 입장에서 사실은 지금 현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치 현안에 가까워지는 어떤 제스처를 취할 때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한테는 부담스러운 국면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내심 환호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최근에 회고록 문제도 그렇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이 불편할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잘 지내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